안녕하세요. 손정식입니다. 오늘은 근거중심의학의 이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Absolute Risk Reduction과 Number Needed to Treat의 개념과 실제로 계산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설명에서 스프린트 연구 결과에 대해서 설명할 때 Absolute Risk Reduction 값과 NNT 값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하였는데요. 오늘은 그 값을 실제로 계산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근거중심 의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컨텐츠는 과거 이종구 심장 클리닉을 운영하셨던 이종구 선생님께서 정리하셨던 내용입니다. 임상 연구 결과를 환자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임상 연구 결과를 비판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과정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연구의 증거가 확실한가? 신빙성 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대상자가 무작위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가능한 이중 맹검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중 맹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환자나 의사의 편견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연구 기간 중 약을 중단하거나 수술받기로 배정된 환자가 수술을 거부하였더라도 처음 배정된 군에 속한 것으로 통계적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의도에 의한 분석, intention to treat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 대부분의 환자가 연구 대상자로 분석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즉, 연구 탈락한 사람의 숫자가 적을수록 좋습니다. 만약 연구 탈락자가 많다면 그 탈락한 이유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되겠고, 그 탈락한 군의 특징이 임상 연구 결과의 오류나 바이어스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려할 것은 이 연구의 결과를 믿을 만한가인데요. 즉, 통계적인 분석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오차가 5%, 즉 p-value가 0.05 이하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해석하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라서는 p-value가 0.01 이하일 때 통계적 유의성이 있다라고 해석해야 되는 관찰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에서 본 클리니컬 이벤트가 매우 중요한 경우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을 중요한 임상적 연구 결과로서 해석할 필요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려할 것은 임상 연구의 대상자 수가 충분한가인데요. 잘 시행된 임상 연구에서도 발생한 클리니컬 이벤트 수가 적거나 연구 대상자 수가 적은 관계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연구 대상자 수를 늘려서 연구가 진행되면 제일 좋겠고, 대상자 수가 충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발생한 클리니컬 이벤트의 중요성에 따라서 임상적으로 적용할 때 고려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연구 결과가 다른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는가인데요. 통계적 유의성은 우연히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여러 연구에서 일관되게 그 결론이 나타났을 때만 확실하게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연구 결과가 특정 환자에게 적용되는가인데요. 지금 제가 어떤 환자를 만나서 이 환자에게 특정 치료법에 대해 치료법을 적용할 것인지를 고려할 때는 그 근거가 되는 임상시험 전체 대상군 중에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환자의 특정 서브그룹에서도 그 치료가 효과가 있었는가, 그 특정 서브그룹에서 부작용이 더 나타나지 않는가를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치료 효과가 동반할 수 있는 위험 부담보다 더 중요한가인데요. 제가 이 연구 결과를 적용하는 그 특정 대상군에서 이 치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 예를 들면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이 치료를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예를 들어 어큐트 키드니 인절이나 싱코프보다 더 임상적 이득이 큰가를 리스크 베네핏 레이쇼를 따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가 생물학적 또는 역학적 연구에 합당한가인데요. 이것을 고려해야 되는 이유는 통계적 유의성이라는 것은 N수가 많은 경우에 또는 아니면 우연히도 그런
통계적 유의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 생물학적 또는 역학적 연구에 과학적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우연히도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고, 다른 교란 변수에 의한 우연적인 결과로도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를 과학적으로 해석할 때는 생물학적, 역학적 연구에 합당한지를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연구를 시행하고 연구비를 댄 주체도 중요한데요. 만약 이 연구 결과를 도출해낸 연구가 특정 제약회사에서 전체 연구비를 지원했거나, 아니면 그 연구에 참여했거나, 그 연구 결과를 통계 분석하였거나, 그 연구의 디자인을 한 사람이 특정 이익기관에서 conflict of interest가 있다면 그 연구에 눈에 드러나진 않지만은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이어스도 함께 고려하고 conflict of interest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제일 객관적인 연구 결과 적용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NNT, NNH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고혈압 환자 200명을 무작위로 선출해서 이중 맹검으로 플라시보와 이뇨제를 비교하는 연구를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연구를 2년간 지속한 결과 대조군인 플라시보군에서 9명의 심혈관 질환 합병증이 발생하였고, 이뇨제군 치료군에서는 5명의 심혈관 질환 합병증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테이블로 만들면 다이렉틱스 군에서는 5건의 심혈관 질환 합병증이 발생하였고 95건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플라시보군 대조군에서는 9건의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였고 91명에서는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컨트롤 이벤트 레이트는 대조군에서 발생한 퍼센트인데요. 100명 중 9명에서 심혈관 질환 발생하였기 때문에 컨트롤 이벤트 레이트는 9%입니다. 익스페리멘탈 이벤트 레이트는 치료군인 다이렉트군에서 5명에서 심혈관 질환 합병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익스페리멘탈 이벤트 레이트는 5%가 되겠습니다. 앱솔루트 리스크 리덕션은 익스페리멘탈 이벤트 레이트인 5%와 컨트롤 이벤트 레이트인 9% 그 차이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연구에서는 9% 빼기 5%가 돼서 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렐러티브 리스크 리덕션을 계산해 보면 익스페리멘탈과 컨트롤에서 발생한 차이가 4%입니다. 이 4%를 컨트롤 이벤트 레이트인 9%로 나누게 되는데요. 그러면 약 44%, 네, 여기는 잘못 적혀 있는데 렐러티브 리스크 리덕션은 44%입니다. 44%가 나타나게 되는데 대부분 제약회사에서 연구 결과를 홍보할 때는 렐러티브 리스크 리덕션을 홍보하게 됩니다. 이 연구 결과 같으면은 다이렉트스를 만드는 제약회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홍보 문구를 뽑을 것입니다. 고혈압 환자에게 우리가 만든 이뇨제가 44%의 심혈관 질환 합병증 예방 효과를 보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홍보하게 될 것입니다. 44%라는 숫자를 보게 되면 고혈압 환자에서 이 이뇨제를 사용해서 치료를 하면 44%의 효과를 본다니까 효과가 매우 큰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렐러티브 리스크 리덕션이고 앱솔루트 리스크 리덕션으로 본다면 실제 효과의 차이는 4%가 됩니다. 네. 그래서 렐러티브 리스크 리덕션 숫자를 한번 본다면 특정 치료가 효과가 있다는 것이 과대돼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앱솔루트 리스크 리덕션을 계산해서 객관적인 효과 차이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NNT는 Number Needed to Treat인데요. 이것은
한 건의 클리니컬 이벤트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 명을 치료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개념입니다. 다행히 계산하기가 매우 쉬운데요. 1 나누기 앱솔루트 리스크 리덕션입니다. 여기에서는 1 나누기 4%이기 때문에 계산하면 25가 되겠고요. NNT25란 말은 한 건의 심혈관 질환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2년 동안 25명이 이뇨제를 먹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NNH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1 나누기 앱솔루트 리스크 인크리즈를 로 계산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제가 스프린트 연구 결과를 해서 NNT 값과 NNH 값을 실제로 계산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논문은 지난주 발표된 스프린트 연구의 최종 결과입니다. 이 연구 결과를 볼 때 클리니컬 이벤트의 발생을 보여주는 테이블로 가면 되겠습니다. 테이블 2에서 아웃컴, 클리니컬 아웃컴의 발생 퍼센트를 보여주는데요. 자, 먼저 프라이머리 아웃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인텐시브 트리트먼트 군에서 연간 2.35% 발생하였습니다. 아웃컴이 연간 발생한 퍼센트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는 있습니다. 스탠다드 트리트먼트에서는 프라이머리 아웃컴이 2.7%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앱솔루트 리스크 리덕션은 얼마일까요? 네, 앱솔루트 리스크 리덕션은 스탠다드 트리트먼트 빼기 인텐시브 트리트먼트의 발생 퍼센트가 됩니다. 즉 0.35%이고요. 이것을 NNT로 계산하게 된다면 1 나누기 앱솔루트 리스크 리덕션 퍼센트인데요. 이것은 퍼센트이기 때문에 100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보기 쉽도록 자릿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연구에서 본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First occurrence of myocardial infarction, acute coronary syndrome, 그리고 stroke, acute decompensated heart failure, cardiovascular death입니다. 네, 이것이 프라이머리 아웃컴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고위험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인텐시브하게 치료를 하게 되면 기존의 140 미만의 컨벤셔널 스탠다드 트리트먼트 치료군에 비해서 수축기 혈압 120 미만의 인텐시브한 혈압 조절군이 연간 프라이머리 아웃컴 발생률이 0.35% 적게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NNT 값 286은 고위험 고혈압 환자 286명을 대상으로 1년 동안 SBP 120 미만의 인텐시브한 혈압 조절을 하면 140 미만의 스탠다드 트리트먼트 군에 비해서 한 건의 프라이머리 아웃컴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NNT 286의 의미는 한 건의 프라이머리 아웃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1년 동안 286명이 인텐시브하게 혈압 조절을 해야 된다
라는 뜻입니다. 네, 그럼 프라이머리 아웃컴 말고 올 코즈 데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코즈 데스는 인텐시브 트리트먼트군에서 2.31% 발생했고, 네, 연간 발생률입니다. 스탠더드 트리트먼트군에서 2.51% 발생했습니다. 앱솔루트 리스크 리덕션과 NNT 값은 각각 0.2와 500입니다. 이 말뜻은 한 건의 올 코즈 데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1년 동안 500명을 인텐시브하게 혈압 조절 치료를 해야 된다 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부작용도 고려해 볼 텐데요. 어드밴스 이벤트를 보여주는 테이블입니다. 어드밴스 이벤트로 싱코프를 먼저 보겠습니다. 싱코프는 인텐시브 트리트먼트군에서 연간 0.6% 발생했는데요. 스탠더드 트리트먼트군에서는 0.5% 발생했습니다. 앱솔루트 리스크 인크리즈는 인텐시브 트리트군에서 발생한 퍼센트 빼기 스탠더드 트리트에서 발생한 퍼센트입니다. 그리고 number need to harm NNH 값은 1 나누기 absolute risk increase 그리고 이게 퍼센트이기 때문에 100을 곱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1000이 되게 됩니다. 즉, 이 말은 1년 동안 1000명을 인텐시브하게 혈압 조절하게 되면 한 건의 싱커프가 발생한다 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큐트 키너리 인저리도 보겠습니다. 어큐트 키너리 인저리는 인텐시브 트리트먼트군이 1.3% 발생했고 스탠더드 트리트먼트군이 0.8% 발생했습니다. 앱솔루트 리스크 인크리즈는 0.5%였고 NNH는 200이었습니다. 이 말뜻은 200명의 고위험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인텐시브하게 혈압 조절 치료를 하면 연간 한 건의 어큐트 키드니 인저리 발생이 증가한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선생님들께서 최신 연구 결과, 특히 RCT 연구 결과가 나올 때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Absolute Risk Reduction NNT, Absolute Risk Increase NNH를 계산하셔서 객관적인 치료의 효과와 부작용을 잘 파악하고 환자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